저는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교통과에서 근무 중인 와타나베 아키라입니다. 도쿄대학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교통정책을 수립해온 전문가로서 일본의 교통 시스템이야말로 세계적 기준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시성이 뛰어난 철도 시스템, 촘촘하게 연결된 도심 지하철, 세밀한 버스 배차 간격 등은 일본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분야였습니다. 특히 저는 일본이 아시아 교통 인프라의 선두주자라는 점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통의 출장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닌 한국의 교통 시스템,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고 벤치마킹 가능한 요소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보다 국토도 작고 산업화 시기도 늦은 한국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항의했지만 부서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와타나베 과장, 진정한 선진국은 타국의 장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한 채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일본의 엘리트 관료가 한국에서 마주한 교통 시스템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의 자부심을 내려놓게 만든 결정적 장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출장 일정이 확정되자 저는 곧바로 일본 국토교통성 내부 자료를 검토하며 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크게 발전했다는 보고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첨단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심 교통 개편,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시스템 등이 소개되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색을 통해 찾은 여러 이미지들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춘 휴게소, 최첨단 설비, 감성적인 조명 등이 모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시적 연출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수용 속도가 빠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기술이 시스템 전반에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출장을 검증의 시간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은 오랜 역사 속에서 체계적이고 규범적인 교통 질서를 구축해왔고 우리는 언제나 아시아의 교통 선진국이라 자부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출장에서 한국이 정말로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단지 기술 때문인지 아니면 철학의 차이인지를 반드시 파악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출장 전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닐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우리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제 목소리엔 약간의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다는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자부심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어렴풋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과 조용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표지판과 자동화된 키오스크 시스템이었습니다. 단 10분도 되지 않아 입국 수속이 끝났고 수화물도 제 이름을 입력하자 곧바로 위치가 안내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익숙한 시스템보다 훨씬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직원들이 있었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 역시 영어에 능숙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으로서 불편함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공항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가 갖춘 체계와 배려를 느낄 수 있다니.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김재훈 박사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이내 차량에 올라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로 풍경은 정갈했고
고층 빌딩들과 질서 있는 교통 흐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쿄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지만 결코 뒤처졌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반응은 미소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제가 마주할 것들이 이보다 훨씬 크고 깊은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미소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의 교통체계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훈 박사는 저를 한 교차로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출근 시간대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신호등 아래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신호등이 아니라 남은 시간까지 초 단위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었으며 보행자들이 다음 신호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부 대도시에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보편적으로 도입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요소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된 LED 조명선이었습니다. 이 조명선은 신호등의 색과 연동되어 있어 빨간 불일 땐 붉은 빛이, 초록 불일 땐 초록빛이 보행자의 발 아래를 밝혔습니다. 저는 순간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바닥에까지 신호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그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노약자, 혹은 아이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젊은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바닥의 붉은 조명을 보고 멈춰서는 장면을 목격하며 저는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시스템은 단순히 보기 좋은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해법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은 서울 전역의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행 이후 보행자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탄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교통 시스템은 단지 기술적 진보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을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발상은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접해온 교통, 정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사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구현하게 만든 사고방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를 달리고 있던 중 갑자기 후방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차량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차량들이 거의 동시에 양옆으로 정렬하며 중앙에 넓은 통로를 만들어냈고 몇 초 지나지 않아 구급차 한 대가 빠르게 그 길을 따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차량들이 이처럼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도시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긴급 차량의 길을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도로, 사정과 운전자들의 반응 속도 문제로 인해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훈련된 행동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단지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재훈 박사는 차량에 탑재된 GPS 시스템과 연동된 도로교통 신호체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급차가 반경 1km 이내에 접근하면 해당 구간의 차량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경고 알림이 전달되며 일부 교차로에서는 구급차의 이동 경로에 맞춰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방향의 신호등은 녹색으로 바뀌고 교차하는 방향은 자동으로 적색 신호가 켜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자문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정도까지 도달해 있는가? 아니, 도달하려는 시도라도 하고 있는가? 한국의 긴급 차량 대응 체계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질서와 규칙을 중시해왔지만 때로는 그 틀에 갇혀 융통성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과 의식을 결합해 매우 유연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고 제 안에 있던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일정을 마친 뒤 김재훈 박사는 저를 고속도로로 안내하며 특별한 장소로 이동하자고 말했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처인휴게소였습니다. 차량은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달렸고 정비가 잘 된 노면과 명확한 도로 표지판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교통 흐름만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보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마트 톨링 시스템, 그리고 운전자들이 보여주는 질서 있는 운전 습관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놀랍도록 정갈하고 세련되어 있었기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회의감마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인휴게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마치 현대식 쇼핑몰처럼 고급스러웠고 고속도로 양방향이 통합된 상공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구조적으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게소 내 모든 매장과 시설의 위치, 대기 인원, 화장실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으며 이용객들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거리 운전자의 피로를 해소하고 재충전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은 한국 전통 문양을 접목한 테마형으로 꾸며져 있었고 자동 조리 시스템을 갖춘 푸드코트에서는 청소 로봇이 바닥을 돌아다니며 위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센서로 작동하는 자동문, 소독 장치가 설치된 각 칸막이, 그리고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공간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지 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한국 교통 철학의 상징 같은 공간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도 일회성도 아닌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일본이 자랑하던 정확성과 정돈이라는 교통, 미학이 얼마나 사용자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여겨왔던 저의 시선은 바로 이 휴게소 한 곳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곳은 명백히 사람이 중심인 교통 시스템의 결정체였습니다. 처인휴게소에서 나와 다시 차량에 올라탄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며칠간의 일정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기술에서 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철학이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일본은 규칙과 전통을 존중하는 사회이지만 때로는 그 틀이 너무 견고하여 변화에 유연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람의 일상과 편의를 중심으로 기술을 수단 삼아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 박사와의 대화 중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위해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제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일본에서는 교통의 효율성과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로 인해 보행자나 약자를 위한 배려는 종종 후순위로 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존재들이 시스템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학의 차이가 곧 사고율 감소, 시스템 만족도 증가,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자세는 정책 담당자로서 제가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요.
이 말은 제게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을 통해 단순한 비교 분석이 아닌 교통이라는 분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다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본이 항상 앞서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믿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교통이란 단지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일부라는 점을 저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김 박사는 저를 한국도로공사본사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양한 부서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있었고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 철학, 그리고 장기적 비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스마트 하이웨이, 자율주행 기반 도로 설계,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 중심의 교통이라는 일관된 키워드였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들은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사용자 경험이라며 모든 설계와 투자는 그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관계자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일본 내 노후된 휴게소, 단조로운 시설, 청결하지 못한 화장실, 그리고 단순한 중간 정차 지점으로서만 인식되는 현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저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휴게소는 단순한 기능 공간입니다. 오늘 제가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그 정적 속에서 제 자신에게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었고 동시에 존경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일본의 시스템이 아시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그 자부심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다른 나라를 가르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배울 줄 아는 나라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국, 일본을 보며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나눌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은 경쟁의 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을 통해 비로소 생겨나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출장에서 저는 교통정책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존중이라는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느꼈던 솔직한 심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의 시스템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일정은 그 자부심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방어적인 사고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 도로공사 관계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해 주었고 그들은 일본의 장점을 존중하면서도 상호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김 박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저에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정책 자료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력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지 견학이나 시찰 차원이 아닌 이 경험이 저의 정책, 철학과 실무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규모가 아닌 사고방식과 실행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시스템은 하나같이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사용자 중심의 사고, 그리고 끝없는 개선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도로는 단지 차량이 달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일본 교통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틀에 갇혀있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숙소 책상 위에 펼쳐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첫인상, 보행자를 배려한 횡단보도의 바닥신호, 긴급 차량을 위한 도로 시스템, 그리고 첨단화된 휴게소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저의 인식과 신념의 균열을 만들고 그 틈을 통해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의 고백이자 제2의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저는 한 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교통 체계도 분명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만큼 훌륭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이라는 핵심 철학을 기술과 결합해 놀라운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 기존 정책의 한계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재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사람 중심, 실용적 접근, 그리고 유연한 사고방식. 그것이 이번 출장에서 얻은 진정한 교훈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도심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편견과 냉소가 이제는 경청과 존중으로 바뀌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라는 것을 이번 여정을 통해 깊이 체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겸허한 마음으로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교통, 미래를 설계하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번 여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하기 전,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일본의 교통 시스템이 아시아 최고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력의 우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질서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는 완성된 구조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을 통해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경직된 사고였는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